노윤현이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35분 시간을 마지막 사람이 가서 저는 10분이 줄었는데요. 최대한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대미술사를 하던 사람인데 전후를 다루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고, 또 제가 놀던 물이 아니라 문학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에 와서 발표를 하려니까 배경 설명이나 전제되는 선행 지식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하고 제 나름대로는 또 시각 자료를 많이 들고 왔는데, 막상 이제 이 주제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논문으로 될 만한 주제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디펜던트 하우스라는 소재를 좀 발견을 해서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나와 있는 거랑은 살짝 다른데요.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집 뒤에 디펜던트 하우스 한국전쟁 특수 이런 부주제를 붙여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론도 다 안 읽고요. 일단 GHQ가 연합군 친구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을 점령하고 1946년 3월 6일에 상공성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부처에 주둔군의 가족을 위한 주택을 세우겠다고 이제 거의 뭐 명령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2만 세대군의 집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지는 도쿄, 요코하마 중심으로 뭐 홋카이도에서 규슈에 이르기까지 47개 도도부현에서 24개 정도로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리고 한 현에서도 되게 많은 지방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을 아우르는 곳에 이제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는 한국전쟁 특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또 일본 경제사에서 이게 딱히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패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1950년 전까지 전년기에 이뤄진 대규모 건축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다 아시겠지만 유엔군이 전쟁에 필요한 대량의 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하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출 총액의 무려 60%를 넘는 액수가 조선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 등이 더해지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점령, 그리고 이 문화의 수용이 일어나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가 일어나면서 경제 호황이 계속되고, 그러면 당연히 일본인들의 생활 장면에서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니까 가시적인, 물질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텐데요. 거기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펜던트 하우스 한국전쟁 특수 아메리칸 드림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 전쟁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을 더듬어보고자 합니다. 무리하게 대주제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GHQ가 디펜던트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부의 디자인 브랜치를 이제 두고 거기에 건설 부문, 기부 부문, 집기 부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 도쿄를 가보신 분들은 마루노치 가보셨는데 마루빌딩이라고 크게 있는데요. 마루빌딩 옆에 있던 미쓰비시 상사라고 해서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거기 9층 건물도 있는데 거기 3층에 이제 디자인 브랜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 안에 이제 도면이나 사진이 다 남아 있었고요. 사실 이것도 못 구할 뻔했는데 5월 20일부터 일본 국회 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좀 풀기 시작해가지고 겨우 입수를 했습니다. 일본을 못 갔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도쿄, 요코하마, 자마, 이렇게 카나가와, 켄이, 오요고현, 아이치현만 전국적으로 몇 개를 건설했는지 지금 몇 년 시점에 몇 개를 지었다 이런 거고요. 이 큰 표만 보시면 도쿄에 3,559채가 지금 49년의 시점에 지어진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1,582세대가 지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집만 짓는 게 아니죠. 부대시설로 학교, 유치원, 진료소, 교회와 같은 공공시설, 슈퍼마켓, 레스토랑, 술집, 볼링장, 극장, 상점 이런 게 다 지어집니다. 근데 디펜던트라는 건
동반 가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같은 걸 받을 때 보면 as dependent 이렇게 써 있으면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뭐 그런 가족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군부대 이꼬르 군부대가 아니고요. 군인 때문에 따라온 동반 가족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을 이렇게 많이 짓고 당연히 그럼 이제 단지가 대단지니까 그 안에 도로나 뭐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 상하수도 조경, 그리고 뭐 쓰레기장 같은 쓰레기 처리 시설,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가 당연히 전수되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각각의 지역마다 구성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의 단지가 마을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일본은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 시설이 다 파괴됐었고 또 자재 부족이라는 난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호화롭게 지으려고 생각은 하지 못했고 전체 자재를 전략하려는 그런 수수한 건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 측의 대표는 히런 크루제라는 소자가 맡았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인들의 회상에 의하면 건축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시어스 로백이라는 소매점에서 디자이너를 맡고 있다가 군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냥 같이 일했던 일본인들의 회상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이제 미국을 유학한 건축가들을 모아가지고 뭐 시무라 오토시라는 사람이 하버드에서 전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외 60명의 엔지니어와 제조공이 스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제 크루제가 일본 처음에 미국식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일본 그 목공들이 그 기법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선 2x4라는 공법이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공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일본 목수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일본 재래식 국조건축 공법으로 지어라. 그리고 인치 대신에 이제 척과 촌으로 환산을 해서 하게끔 합니다. 근데 미국 교외에 이제 레디타운이라는 대단지 이런 집들이 당시 있었는데 그거랑 외향적으로 좀 유사하고요. 베니어판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 외벽 그리고 기와집 건전 단층짜리 2층도 많이 있었는데 단층짜리 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짝수로 구성된 한 그룹의 주택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잔디가 깔린 이제 앞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펜스를 울타리를 치지 않아서 이웃과의 경계를 만들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다 보실 수 있는지 대표적인 게 워싱턴 하이츠입니다. 지금의 요요기 공원 자리에 세워졌던 곳인데요. 원래 요요기 공원은 전쟁기에 일본 요요기 연병장이라는 일본군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해전 후에 바로 미군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8월부터는 미군 장교를 위한 디펜던트 하우스를 착공을 했고 47년 9월에 827세대 그리고 이렇게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시죠? 막 티어터 뭐 이런 거 엑스 스테이지 뭐 이런 거 써 있는데요. 클럽하우스, 그러니까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교회, 그 1000석 규모의 극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예. 집만 지은 게 아니라 집 안에 가구와 집기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상공성 공예지도소라는 곳에 맡겼습니다. 상공성 공예지도서는 원래 1928년에 센다이에 세워졌던 곳인데요. 공예의 과학적 연구와 수출 진흥을 목표로 세워졌던 일본 최초의 국립 디자인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공예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공예라는 단어는 지금의 공업이랑 거의 중첩되는 단어고 전통적인 수공예부터 기계 생산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모노즈쿠리와 관련된 것을 모두 포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타우트나 뭐 샬롯 페리앙 등 이런 유럽의 디자이너들을 초빙을 해서 장기 체류하게 하면서 유럽의 디자인에 대해서 전수를 받았습니다. 1940년 12월에는 도쿄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전시이기 때문에 뭔가 자원 전략한다더니 네, 그리고 아니면 비행기 부품을 나무로 만든다든지 그런 연구 개발, 대용품 개발 등으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네, 이 디펜던트 하우스 집기 생산을 의뢰를 받았을 때는 도요구치 카페이랑 겐무치 이상 이런 좀
일본 디자인계에서는 이름이 남아있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업의 이제 공예화, 이때 이 공예라는 거는 좀 디자인 이런 건데요. 디자인화, 그리고 공예 공업화, 공예 생산에 대한 과학, 기술의 응용 등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거는 카네코 도코지로라는 미국 유학을 1년 반 정도 해서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담당을 했고, 이 카네코가 크루즈한테 스펙의 설명을 듣고 스케치로 옮기고 10분의 1 설계도를 작성해서 크루즈한테 다시 보여주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뭐 조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크게 설계도를 만들고 정식 승인을 받으면 샘플을 제작하고, 샘플을 검사하면 또 승인, 그 다음에 정식 도면을 작성하고 공적 도면 작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는 별다른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카네코가 쓴 글인데요. 이 보세요. 크루즈의 소자가 침대를 검사하는 그림. 이렇게 뭐 뛰어가서 매트리스가 튼튼한지 한번 띄워보고 막 이렇게 좀 재밌어서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시어스 500이라는 모든 것을 다 파는 양판점이라고 했겠는데, 이제 최근에 막 뭐였나요? 아마존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운 카탈로그가 있고 안에 온갖 그런 가구나 가전이나 뭐 잡화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은 이렇게 리빙 다이닝룸 이제 완전히 미국식이고 모든 걸 다 갖춰서 몸만 오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괜찮나요? 마이크가 제 느낌에는 계속 끊겼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면 같은 게 다 실려 있는데요. 식기 같은 것도 기존 일본의 식기로는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미국식 식기를 다 만들었고, 뭐 와플을 만드는 기라든지 토스터기라든지 그런 오븐 같은 것도 다 생산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일본에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었고, 미국의 샘플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뭐 분해해서 도면을 만들고 다시 또 승인 허가가 나면은 실제로 만들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식기세척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조명, 뭐 다리미, 선풍기 등등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전수가 됐다는 게 지금의 관점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이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런 기술을 준다는 게 네. 지금은 엄청나게 뭐 기업과 기업 간의 극비로 삼고 이런 것들이 이때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루제가 이 보고서 서문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책에 기록된 주택은 최대한의 연합군 가족에게 적합하도록 지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일본인들을 위한 새로운 거주와 새로운 생활 양식의 선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랬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집을 13,000여 세대를 건설을 했고, 또 가구를 95만 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기, 뭐 생활용품, 뭔가 섬유, 패브릭 제품들도 다 이제 미국식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뭐 건축에서는 기계화 시공을 습득했고, 계약서 작성법도 미국식으로 다 만들게 되었고, 집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 집은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으로, 미닫이 문으로 열고 닫고 공간이 좀 가변적이고, 또 한 방을 넘어갈 때 다른 사람 방을 넘어야만 갈 수 있고, 복도가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식사 공간과 침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1층에 거실이랑 뭐 다이닝룸이 있고 2층에 각자의 침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공간과 침실의 구분이 공영주택의 표준 설계로 채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주택의 주거비 지표기법인 뭐
여러분도 일본 가시면 부동산 같은 데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2LDK 뭐 그런 NLDK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었던 가구라든지 뭐 집기를 생산하는 수준이 어떤 곳은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만들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곳은 그런 기준에 달하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그걸 계속 검사하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품질 검사 합격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평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전수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 전국의 건설업체와 제조업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디펜던트 하우스 만드는 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국 전쟁의 발발이 이제 바로 이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일본의 인플레이션, 뭐 가뭄, 뭐 안 좋았다고 해요. 경제 상황이 1945년부터 50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다치라인이 맺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불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호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은 일본이 GHQ에서 전수받은 디자인 노하우를 실제로 구현 혹은 응용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좀 뻔한 흐름이지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진성 선생님 논문에서 가져온 통계인데요. 그래서 경제사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바로바로 상공성에서 펴낸 월간, 상공성 공예지 도서에서 펴낸 월간지 공예뉴스라는 곳에 잡지에 실리는데요. 아까 보신 그런 디펜던트 하우스 집기나 가전 생산한 도면들, 그리고 가구 배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뭐 미국 집은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실립니다. 주둔군 가족용 주택 가구의 설계에 대해서 이런 글들도 실리고요. 이제 이런 게 일본 디자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은 너무 흑백이고 좀 별로 작은 거밖에 못 구해서 안 가져왔는데요. 트럭의 대량 발주, 이제 전쟁에서 쓸 트럭을 한반도에서 쓸 트럭도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들 시간 방향이 없고 미국에서 갖고 오긴 너무 머니까 이제 일본에 다 발주를 하는데, 그래서 불황으로 인해 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본의 자동차 업계들이 그 트럭 재고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어온 자금으로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닛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재고를 해결했고, 그리고 후속 모델로 380톤 트럭이라는 새로운 걸 발표를 할 수 있었고, 토요타도 원래는 1949년에 대불황으로 도산 직전에 처했다가 한국전쟁 특수로 경찰 예비대 차량을 발주를 받으면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X형 트럭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이스즈도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용륜 부동차, 사륜 부동차를 개발할 수가 있었고, 혼다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델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이 네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호황이 이어지니까 트럭뿐만이 아니라 승용차 생산 투자로 이어지고요. 1954년이 되면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제1회 자동차 쇼가 열릴 정도가 되고요. 1957년에 토요타가 드디어 일본 최초로 자동차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의 경우 일본 프로덕트 디자인의 원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파나소닉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마츠시타 전기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창립자인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이제 한국전쟁 호황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되게 잘 돌아가니까 미국을 시찰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찰한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시대다, 디자인이 앞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돌아와가지고는 일본의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디자인 부서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츠시타를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다 디자인 부서를 차차 설립을 하게 되고요. 공예지도서는 산업공예시험소로 개명을 하고, 이제 조지 넬슨이나 토레소 사스 같은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또 초빙을 하고요. 또 레이먼드 로이가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 사람인데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이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디자이너로 또 유명한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일본 전매공사에서 일본 담배를 디자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가운데 있는 피스라는 담배인데요. 이거의 디자인 비로 얼마였죠? 지금 150만 엔이라고 했었나? 그 당시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줘서 사람들이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좀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디자인회에서는 이 디자인 비를 이만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공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DK라는 다이닝과 키친 야거를 제안을 하면서 표준 설계를 확립한 것도 이때였고요. 마침 적용 규모를 제한하는 주택금융공고법이 실시되어서 소형 주택의 건설이 증가했고 또 이제 작은 집들이 증가하면 그 안에서 써야 하는 가구나 가전제품, 식기류 이런 게 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또 당연히 디펜던트 하우스에서 배웠던 그 디자인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1951년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단체인 일본 선정미술회가 결성이 됐고요. 1952년에도 또 도쿄 상업미술가협회, 도쿄 아트 디렉터즈 클럽 이렇게 결성이 됐고 53년에는 이제 지금까지 있는 협회인데요. 국제 디자인 커미티, 지금 일본 디자인 커미티로 이름이 바뀌어 있긴 한데요. 그 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외래어가 이제 도안이나 공예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디자인이라는 외래어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디펜던트 하우스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노하우가 한국전쟁 호황을 특수를 맞아서 호황을 맞아서 이렇게 완전 빵 터질 수 있었다 이런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전후 일본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치다 시게루라는 이제 디자인 평론가가 디펜던트 하우스의 전체 계획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개항됐던 요코하마의 모습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미국인들이 살 거류지의 그런 시설들을 일본의 자금으로 세워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면서 이제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요코하마에는 미국 학교와 경기장까지 지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떠올려보면 마을의 곳곳에 철조망이 서져 있었는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안쪽의 세계와 또 맞은편 쪽의 세계가 과장해서 말하면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거주한 쪽이 지옥이고 미국의 가족들이 있는 곳은 되게 천국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디펜던트 하우스는 미국 디자인의 사물을 제작해본 경험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 전수 아니면 뭐 소비재 수입 이런 걸로 경험하는 이 문화의 수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깊은 학습이자 체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된 미국식 디자인의 사고와 기술은 추후 일본인들을 위한 주거와 소비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도심 속에 등장했기 때문에 눈앞에 직접 미국인들의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보여주면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이타마 이루마시의 존스 하이시라는 곳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회담할 때도 넓은 잔디 위에 이제 하얀 집이 서 있었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용을 하고 또 냉난방을 완비해서 한겨울에도 티셔츠 차림으로 생활하는 미국인 가족들은 당시 일본인의 동경이 되었다 이렇게 회담을 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온수가 나오고 또 위생적인 식당 그리고 분리된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단란한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각자의 침실에서 취침을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의 동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패전으로 인한 충격이 컸을 것이고 냉정기 미국의 열성적인 문화 선정이 더해지면서 강렬한 아메리칸 드림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컬처라는 책에서는 1945년 패전부터 60년 안보조약까지 시기를 일본의 아메리카 애증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전시 중에 미국에 대한 불안이 동경으로 반전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반기지투쟁에 공감을 하면서도 생활 감각에서는 미국을 모범으로 살아온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미국 각 가정의 생활 수준이 꼭 모두가 다 잘 사는 것만은 아니고 천차만별인
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서사하는 측의 욕망에 따라서 그냥 그 내용은 모두 근대적인 것으로 획일화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이 접할 수 있었던 제한된 정보원,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보여주는 미국의 중산층 그리고 디펜던트 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일정 수준이 담보된 점령군 가족의 생활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그런 이념에 기반한 사회에서 풍요로운 소비생활, 여가, 레저를 즐기는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크루제가 디펜던트 하우스 보고서의 서문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펜던트 하우스의 설계가 일본의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물론 그 어떠한 개발의 목적도 민주주의적인 목표, 그리고 이렇게 땡땡을 하고요. 최대 다수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의 컨디션을 제공하는 것, 이런 민주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이걸 읽었을 때 사실 최대 다수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게 민주주의적인 목표구나, 좀 세상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해가 되었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 계속 전쟁을 감내하면서 뭔가 일반 시민들이 희생을 감내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활 문화와 디자인의 모범이 좀 전에는 꼭 미국만은 아니었고 유럽 전체 여러 나라에서 모범을 취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 미국 한 나라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공예뉴스 표지만 봐도 좀 느껴지는데요. 이 위에 세 줄은 45년 전이 40년대 초반이고요. 아니면 30년대 후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사물들이나 아니면 이런 폰트 같은 거에서도 딱히 그런 어떤 미국에 대한 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전후의 것들은 벌써 영어로 코기에 뉴스당 인더스트리얼 아츠 리서치 인스티튜트 이렇게 영어의 병기 같은 게 나오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좀 많이 바뀌죠.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했는데 전후에 실린 미국에 관련된 기사들이거든요. 아메리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에 관한 것만 엄청 이제 꼭지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좀 읽겠습니다. 일본의 생활 문화는 미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1947년에는 미국 생활 문화, 그리고 1948년에는 미국으로부터 배우는 생활 교양, 현대 미국의 공예 등 미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연달아 개최되었습니다. 개항 미래 타라이프의 정신으로 서양 세계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때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유럽이었습니다. 최초의 공업 교육 기관인 공부대학교라는 곳을 세웠을 때는 영국을 모범으로 삼았었고요. 거기서 다시 미술교육기관으로 공부 미술학교를 세웠을 때는 이탈리아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탈리아 교수진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공예학교나 직공학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시찰하면서 모방을 했습니다. 또 상공성 공예지도서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디자이너를 초빙을 했었습니다. 전 시기의 디자인, 특히 그래픽 디자인은 러시아 구성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디자인이 일본이 따라야 할 전거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제목만 보아도 미국인의 생활 문화는 일본이 따라가야 할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귀축 영미,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까지는 이런 전쟁의 슬로건이 언젠가는 마이홈, 그리고 큰 것은 좋은 것, 이런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체되게 합니다. 때마침 이뤄진 미국식 디자인의 학습과 한국전쟁 특수로 인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그러한 욕망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삼종신기인데요. 삼종의 신기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일본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제 이거는 가전제품에 그걸 끼워 맞춰가지고 처음에 삼종신기로 불렸던 것은 냉장고와 전기 세탁기 그리고 전기 청소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막
가전 붐이 일어가지고 생활 가전을 사러 가는 주부들의 그런 모습이고요. 이 표는 1950년대부터 얼마나 이런 생산 대수가 급증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특수로 인한 직무 경기가 이어지자 일본인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졌고 전기 냉장고, 전기 세탁기, 전기 청소기로 대표되는 가전 3종 신기를 갖추는 것이 가정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산용전기가 가정용 분류식 세탁기를 발매하기 시작한 1953년이 전기화 원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TV 방송 송출이 시작되었고요. 주간 아사히 1955년 8월 21호에서 21일호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 가정 전기화 시대가 온다 이러면서 가정생활의 3대 이기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달인이 밥솥, 토스트, 믹서기, 선풍기 이런 생활가전도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원래 일본에서 국산 기술로 만드는 걸 성공한 것 자체는 1930년대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너무 비싸고 생산이 그러니까 수요가 없었는데 이제 1950년대 그 경쟁력을 맞으면서는 이거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일반화되고 미국인 가정들이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대량 생산과 구매 사이클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즈요. 네. 그래서 이제 1956년 일본 내각부에서 이제 경제를 돼서 이제 더 이상 전해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일본 디자인이 전쟁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국제무대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디펜던트 하우스 건설과 가구, 집기 제작이라는 미국에서 발주된 대형 OEM 프로젝트와 한국전쟁 특수로 인한 경제 호황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뻔하지 않나 하면서 계속 하면서도 너무 뻔해 이러면서 계속 했지만 그냥 경제사가 아니라 시각문화 연구 분야의 선임연구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가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보험 특수는 한국 측에서 볼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일본 경제로의 종속입니다. 그래서 한국 디자인이 이미 일제강점기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본 디자인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후 이제 남한에서 형성된 아메리칸 드림의 계보 중에 일본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본 미국도 있겠지만 일본이 미국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또 그 미국을 바라보게 된 그런 게 기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하이트가 세워졌던 토지가 1961년에 일본에 반환이 되었고 3년 후에는 도쿄 올림픽 선수촌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국 선수의 숙박시설로 이용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철수가 되고 다시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딱 한 채만 남아있고 다 그냥 이제 여기 공원,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페이스북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하이츠 살았던 미국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이제 여기도 약간 추억놀이를 하고 같은 유치원이나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사람들을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편 한국의 디펜던트 하우스도 분명히 지어졌다고 아까 표 2번 보여드렸을 때 1580몇 채가 지어졌고 최종적으로는 4000채가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얼만큼 남아있나 거의 안 남아있지 않나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면 뭐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전에서 적산가옥 항목에서 DH 하우스, 디펜던트 하우스 자체를 적산가옥으로 뭉뚱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산가옥은 일본인이 살던 조직이니까 이거 좀 네, 우리 입장에서 미국은 아군인데 이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고 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아직도 플랫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살지는 않지만 뭔가 좀 문화적으로 힙하게 뭔가 내가 좀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좀 미국식으로 꾸며놓고 산다든지 아니면 아예 미군 하우스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벌이는 NPO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거의 다 철수하고 한 현상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이 디펜던트 하우스라는 주제에 발견한 거가 그냥 하나의 수학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일본이랑 한국을 좀 비교해 보면서 연구를 확장해 나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두서없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문화자원학인가요? 흔하지 않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가지고 저도 발표를 되게 궁금해하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바로 국민대학교의 김소연 선생님께서 방금 도착하신 걸로 아는데요.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7분 정도, 7분 내지 10분 정도 내지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장을 준비해 와서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전후 일본 디자인의 아메리칸 드림, GHQ의 디펜던트 하우스와 한국 전쟁 특수는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의 GHQ, 제너럴 헤드쿼터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주도한 디펜던트 하우스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일본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연구입니다. GHQ라던가 디펜던트 하우스, 또 한국 전쟁 특수, 그리고 일본 디자인의 아메리칸 드림을 키워드로 지닌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로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주신 노유미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연구를 더 이해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구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디펜던트 하우스가 이제 일본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첫째로는 미국 디자인의 사물을 제작해본 경험을 제공했으며 둘째로는 일본의 도심 속에 등장한 디펜던트 하우스가 일본인들의 눈앞에 직접 미국인의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보여주며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한 미국식 디자인의 사고와 기술이 추후 일본인들을 위한 주거와 소비재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또 다른 다른 것들이 또 있을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디펜던트 하우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본풍 양식의 디펜던트 하우스가 지어졌다고. 근데 사실 그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일본인들이 패전 후에 버리고 간 집들에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어쨌든 이를 그래서 적산 가옥으로 지칭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디펜던트 하우스가 미국식 디자인을 고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나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앞의 질문과 연결하여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들이 있지요. 용산 미군 기지 같은 경우도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 조성이 됐었고, 그리고 평택, 지금도 남아있는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디펜던트 하우스처럼 일종의 대단지 타운으로 조성이 되었고, 미국식 주택과 그와 연결한 각종 부대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디펜던트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설계한 미국 디자인의 사물을 한국인들도 제작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한국의 아메리칸 드림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방 이후에 미국이 관여한 여러 국내 건축물과 그 안의 사물들이 한국의 디자인 혹은 한국인들이 디자인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펜던트 하우스가 일본인들을 위한 주거와 소비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예를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발표문만 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주 하나하나의 양식을 막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예뉴스에
디펜던트 하우스를 지은 이후에 공예뉴스에 실린 기사들을 보면 일본의 주방을 개조해야 된다. 그래서 재래식 주방을 어떻게 하면 주부의 동선을 고려하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15평의 주택을 어떻게 개조하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기사들도 실려 있고 그래서 식문화 변화에 따른 주방용품을 소개한다든지 하나하나의 뭔가 이런 상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의 전환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종신기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엔 청소기였다가 나중에는 청소기는 흑백 TV로 대체가 금방 되거든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신발을 신고 집에 살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자주 진공 청소기를 자주 돌려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딱히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소기가 아주 필요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흑백 TV가 더 갖고 싶은 그런 신기의 하나로 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좀 일본화되는, 버네큘러화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 디자이너분은 전쟁 직전까지 러시아 기성주의나 뭐 포토몬타주나 뭐 큐비즘 이런 좀 딱 봤을 때도 굉장히 막 보양시키고 뭔가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후에는 거의 탁 수고가 되고 예, 좀 미국식의 뭐 파업적인 좀 그런 걸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락스트라이크 담배 같은 걸 보셔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예. 한국에서 일본식으로 디펜던트 하우스가 지어진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 가옥을 미국인이 접수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디펜던트 하우스 자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장이잖아요. 일본은 전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죠. 근데 전장에 가족을 동반하지는 않죠. 그래서 한국에 있던 미군의 가족들을 급히 일본으로 대피시킨다는 그런 기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써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본으로 간 미국인 가족 막 이런 사진들도 막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디펜던트의 수의 자체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일본으로 다 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전쟁 발발하기 전까지의 디펜던트 하우스의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자료를 입수를 못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제가 조금 찾았는데 실제 손에 입수를 못해서 앞으로 그거는 추후의 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에 또 가족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장교 숙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김혜수 선생님이랑도 살짝 대화를 나눴는데 일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좀 뭐랄까 보존하려는 음식인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연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네. 한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당연히 있었고 미국이 한국공예시범소라고 1957년에 미국 공무성 산하의 국제협력처가 이제 한국에 아예 디자인 기구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출할 물품도 막 만들게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디펜던트 하우스를 통한 실제 제작 그리고 미국인들 와서 아예 거기서 살면서 그걸 쓰는 경험 이런 거랑 좀 다르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 지금 디자인사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서 어디까지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 교육의 경우 1950년대에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속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본식 교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0, 70년대까지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식 디자인의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근데 그 일본의 영향이라는 게 전후 일본의 영향이 아니라 전전에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의 그 옛날의 그 교육 방식 그대로 그런 게 있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있는데요. 아마트론 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사회자의 탓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2부에서는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잊혀진 뭔가 기억이다라고 그런 테마로 주제가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선생님의 연구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부를 마치겠습니다. 종합토론에서 하신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것으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